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키예프 근처까지 진입하면서 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해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이 경제 제재에는 나섰지만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병력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자국 남성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20대 대선을 12일 앞두고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두 번째 사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다당제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후보 4명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4%포인트 오르고 윤석열 후보는 37%로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 5,890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00명대로 올라섰고 사망자도 하루 사이 94명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해서 하루 2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함께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접종자가 7일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격리 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서는 3월 13일까지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폭발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체르노빌 원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인근에서 교전까지 벌어져 제2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 군용 차량들이 보이고 총성이 들립니다. AP통신은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전 끝에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На жаль, вимушений повідомити, що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Чорнобильська зона, ДАЗ, так звана зона відчуження, і всі об'єкти Чорнобильської АЕС взяті під контроль російськими збройними угрупованнями. Жертв та постраждалих за даними 1986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16km,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체르노빌 장악은 수도 키예프로 진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고위 정보관리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은 체르노빌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방사능 먼지를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나 시설 손상은 없다면서도 인근 교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사행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9,0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고 암에 걸려 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1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원전 인근의 생태계까지 송두리째 파괴한 인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친서방 성향의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국방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의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그들 자신의 통치 방식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밤 국가 총동원령을 승인했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은 국가나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90일간 발효될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가 소집되고 18세에서 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은 출국이 금지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러시아가 공격적인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국방, 항공, 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수출 통제 등을 겨냥한 제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정상회의 뒤 성명에서 러시아에 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이 걱정입니다. 가족들은 혹시 모를 추가 공습에 대비해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데 폭격 소리가 계속 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에 있는 고려인 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모인 고려인 동포들 7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고국에 가족을 둔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국적 녀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Ну, а какое будет ощущение? Конечно, очень плохо. Мне сейчас хочется только, чтобы муж приехал. Но так как сейчас нам войны визы не выдают, и вот только молимся, чтобы все наладилось, чтобы мир был, и чтобы муж, конечно, поскорее приехал сюда. 이 여성의 남편은 현재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살고 있는데요. 마리우폴은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로 최근 일부 외신에서 러시아군이 상륙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남편과 통화했을 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상륙한 건 아니지만 계속 총을 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며 우려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다는 또 다른 여성은 부모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습니다. 불과 몇 주 뒤 부모님도 이곳 인천으로 이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키예프 외곽에선 사이렌이 울리고 폭발음이 들리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있고 병원과 마트, 배달과 같은 필수 시설들은 전력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외로 대피할 계획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민들은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방마을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이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아지진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매우 단결돼 있다며 군인은 물론 많은 기업이나 시민들이 조국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건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한방마을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또 16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1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주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만 5,890명입니다. 전날보다 4,00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17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 전보다는 3.1배, 5주 전보다는 2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정점에 달한 이후 서서히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6만 5,749명, 해외 유입이 141명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74명 증가한 655명으로 한 달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9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7,783명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도 하루 사이에 6만 명 넘게 급증해 65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65만 181명으로 전날보다 6만 2,483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하는 집중관리군은 9만 2,751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늘면서 4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8%로 전날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8%포인트 높은 38.7%로 집계됐습니다. 네, 신현준 기자, 신 기자가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긴 했는데 정부가 이번 유행의 정점을 다음 달 중순 그리고 확진자는 25만 명 규모로 예측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이 언제일지 궁금하실 텐데 많은 전문가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우리의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같은 핵심 방역 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수동 감시를 했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서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게 보건소의 큰 부담이었다며 3월 1일부터는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 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응급환자와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응급, 분만, 소아, 투석 등 이분들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응급 환자와 분만, 소아, 투석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대응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응급 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응급센터를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이를 3월 말까지는 10개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 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전원을 위한 연계 조정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용 병상 등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만, 소아 등 특수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특수 병상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분만, 소아, 투석 환자의 진료 인프라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병상에서도 분만소와 응급 등 수술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만 병상은 현재 9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4일까지 252개 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제 지자체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소아병상도 현재는 864개 병상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1,059개 병상으로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소아의 경우에는 전국 18개소의 중증 소아 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병상도 현재는 347개가 있습니다. 3월 7일까지는 597개로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외래 투석 기관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응급 재택 환자가 늦은 시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외래 진료센터를 현재 20개에서 30개소로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환자들의 응급 상황과 분만소와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정부는 의료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응급 특수환자에 대한 대응책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택치료 등 방역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방역과 의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시 대국민 안내문자를 2월 25일 오늘부터는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별로 생활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 시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적인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그리고 검사 6일차에 문자로 의료상담이라든지 격리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의료기관과 전화상담과 처방, 동네 병의원의 의료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의 확진자 급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업무 연수성 계획 지침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간 격리는 최대 7일까지였습니다. 이를 최대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통보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지자체에 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활하게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2월 9일입니다. 검체 채취일부터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격리가 해제되도록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께서는 7일이 경과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격리 병상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또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물 테러 훈련이라든지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24일 어제부터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가 조기에 교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중대본 보고에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건소에 중앙부처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4,000명이 되겠습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3,000명 그리고
군 인력 1,000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초 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과 의료처계 안착을 위해 안착을 최대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대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격리 의무를 면제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수동 감시를 했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했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수동 감시 체계로 전환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특수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반 병상에서도 분만, 소화,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택 치료 중이던 소아 확진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리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확진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서울시는 소아 청소년 확진자의 상담부터 약 배송까지 지원하는 전문 의료 상담센터 4곳을 마련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의료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곳은 어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화로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제 하루 동안 상담 건수는 46건에 그쳤습니다. 의료진은 소아 확진자와 관련된 전화 문의 사항에 답변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합니다. 부모도 확진돼 외출이 어려운 경우엔 자치구 직원들이 약을 대신 받아서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배송해 줍니다. 다만 외래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선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250여 곳이 소아청소년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의료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끝난 야간에는 상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0%를 넘기는 등 급증하자 서울시가 아이들을 위한 야간 의료 상담 시설을 늘리게 된 겁니다. 어제부터 이곳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외에도 3곳이 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은 24시간, 서초구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에 확진된 집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경북 예천에서는 재택 치료 중이던 7살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숨졌고 같은 날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 남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원에선 지난 18일에도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안타까운 사연에 소아청소년 확진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전담 병상을 860여 개까지 늘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밤 수원시 장안동의 한 도로. 술에 취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은 채 택시 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합니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남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마스크 쓰고 타세요. 이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누가 뭐 욕을 하면 내리세요. 한참 이어지는 욕설에 차량 밖으로 택시 기사가 따라 내리자 기사를 차도 쪽으로 휙 밀치더니 마스크를 잡아 뜯어 길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러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여러 차례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폭행이 있었던 택시 승강장 옆 도로는 늦은 시간까지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자칫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택시기사 몸에는 여전히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한 이유를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당했지만 다른 사람도 당할 수도 있다. 많이 당하니까 이거는 경각심을 느껴야 되겠다. 전염이 됐을 경우에 하루에 태우는 손님이 최소 20명이에요. 현재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택시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오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택시에서의 폭력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처벌도 더 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처한 상황이 가장 약한 그런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택시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까지 착용하지 않았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20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 TV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또 대장동 의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현안을 논의하는 상임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을 앞두고 후보들이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죠. 네, 오늘 저녁 8시에 정치 분야 TV 토론이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 모두 현장 유세를 중단하고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부 토론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 측이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안을 때마침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3지대 후보들과 연대를 통한 윤석열 후보 고립 전략을 본격화해 오늘 토론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 측 제안을 진정성이 없는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잠잠한 상태에서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21일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어 안 후보의 오늘 토론 전략도 주목됩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안보 격돌도 예상됩니다. 평화가 경제고 밥이라는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고 거듭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 강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후보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며 이 후보와 외교안보 기조를 놓고 불꽃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네, 국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고요. 네, 국회는 오늘 오후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외통위에선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 60여 명의 안전한 철수 대책과 함께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산자위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교역 문제 등 경제 파장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대선 후보 공방 대리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김만배 씨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과거 윤 후보 시력에 대한 부동시 의혹에 더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관련 수사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 몸통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도 조속히 수사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 박범계 장관의 민주당 선거대책위 단체 대화방 초대를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정민영 변호사가 폐기했다는 대장동 서류를 입수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임대 아파트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했다는 앤디 워홀 전 전시 이력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전을 달궜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구도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야권 단일화 논의가 막판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죠. 네, 어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5건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초접전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 범위 안으로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살얼음 판세를 뒤흔들 단일화 희망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최우선이다. 거간꾼은 빠져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오는 28일 대선 투표 용지 인쇄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윤 후보가 안 후보와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격전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그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하루가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피해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그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진격해 들어갔고 돈바스 반군이 이 돈바스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부군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이제 후방에 해당하는 뭐 키예프라든가 하리코프, 오데사 뭐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폭격이 있었고 그 폭격에 이어서 이제 러시아군이 진격했고 지금 러시아군이 키예프 근처에까지 이미 도달해서 아마 오늘 안에 키예프가 함락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137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상자 중에 의료 종사자들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도네스크 지역 병원 폭격에 피해를 입은 그 병원에 의료 종사자들이 포함이 된 건데 군사 시설만 공격을 한다라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 좀 배치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가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건 사실인데요. 예.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뒤집어 보면 그 말의 의미는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한 명도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이 와중에 군사 시설을 공격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뭐 군인도 그렇고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 타겟을 민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민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선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군의 병력 진입 관련된 지도인데 교수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돈바스 지역은 칠러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계속 그 갈등을 빚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진입을 할 때 이 돈바스 지역으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돈바스 지역 외에 지금 키예프 북서쪽에 벨라루스 쪽에서도 진입을 하고 있고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쪽에서도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사방에서 다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침공을 한 건데 이렇게 전격적인 침공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 군사 상황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고심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 전쟁, 특히나 우크라이나 이제 후방 돈바스가 아닌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가 그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할 때 이미 거기에 말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 보면 푸틴이 말하기를 돈바스 주민보호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건 이제 돈바스 지역을 들어가고 거기를 장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를 시킨다면 이거를
군사적으로 강행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지역의 군사 시설을 다 폭격을 하고 무력화를 시키고 우크라이나 군 혹은 우크라이나 행정부로부터 항복을 거의 받다시피 해야 비무장이 되겠죠. 예. 보통 비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의 소위 말하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패전국들이 비무장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비무장을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비무장 우크라이나를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나오는 탈나치화라는 말이에요. 예. 이게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고 이게 맥락을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크라이나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러시아로 이제 파죽지세로 소련으로 당시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독일군에 점령됐었고 거의 3년에 가까이 독일군 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고 빨치산 활동을 했지만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독일을 환영하고 독일군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치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럽 성향을 보이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그 일군의 세력을 러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을 나치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나치화라는 건 이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시에서 지금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물들을 뭐 체포를 포함해서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키워드를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 먼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러시아가 좀 주장을 하는 게 군사시설만 공격을 하겠다, 민간인의 안전은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돈바스 외의 지역도 전격적으로 지금 전역에서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무장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를 종합해보면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일반 시민들을 좀 분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그러니까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정부만 축출을 하고 네. 친러 성향의 그 정부를 안 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체 상황을 마치 그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라고 보면 네.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보통 우리가 쿠데타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점을 폭격을 하거나 장악을 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고 그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랑 싸우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이 침공을 하기 전에 그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적인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뭐 키예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로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몽골 침략으로 무너지면서 그 키예프 공국에 계시던 분들이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 공국이 되고 이게 지금 러시아의 시초가 됐다. 역사적으로 좀 그 연결선상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키예프 공국이 이제 몽골에게서 그 피해를 몰락을 한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잘게 네. 그 분령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고 사실은 키예프가 몰락하기 전에는 모스크바는 뭐 이름도 내밀 수 없는 아주 조그마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키예프가 망하다 보니 이제 모스크바 그 와중에 이제 점점점 큰 그 공국으로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세계에서 이 그 주도권을 모스크바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자체는 이 모스크바 이제 조금씩 커져가는 와중에 이 모스크바가 러시아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17세기에 가서야 네.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늦게 그 모스크바 공국으로 편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느냐면 몽골 지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이제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이중 왕국이 되면서 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중 왕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달리 소위 말하는 이제 서유럽 문명에 접하고 그들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어떤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속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푸틴은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고요. 푸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키예프 공국을 제외하고는 국가로 존립한 적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국가로 존립하는 건 소련에서 너희를 만들어줬고 소련이 해체됐기 때문에 지금 그 덕에 너네가 국가가 된 거니 너희 우리하고 이렇게 척을 반러시아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결국 러시아는 지금 옛소련 시절의 패권을 꿈꾸고 있고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서 친러 정권을 수립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8년 전 크림반도 그 합병과 유사한 좀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보다 오히려 또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예,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네. 이제 러시아 용병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독립을 스스로 이제 선언을 하고 러시아 승인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근데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점이 많죠. 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독립을 선언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로 아예 병합까지 해서 그 모든 과정을 11일 만에 해치웠어요. 속전속결로 장악을 했고요. 반면에 돈바스 지역은 2014년에 그 본인들이 독립을 선언했지만 러시아가 승인하지 않고 지금 8년 동안 미인스크 협정에 의해서 그 우크라이나 내에 자치지역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는 형국이 됐고 또 하나는 이 돈바스 문제를 러시아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체의 어떤 구도를 바꾸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 지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크림반도 말씀을 하셔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크림반도는 몇 해 전에 지금 강제 병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은 항구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림반도에는 부동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크림반도에 비해서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크림반도에 비해서 이 돈바스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전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좀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오판이 된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이제 빌미 내지는 핑계가 되는 거고 네. 실제 더 큰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 유럽에서의 그 안보판에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지금 나토나 그 유럽 측에서 그 서방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데 만회하고 혹은 그 나토의 파트너국이라고 해서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그래서 나토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요. 주요 국가들도 규탄 성명을 냈는데 러시아를 보면은 크게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러시아가 이런 군사 행동을 했을 때 서방 측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러시아가 몰랐다고 할 수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 측에서도 또 러시아의 그런 어떤 침략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하겠다 그런 힌트들을 줬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또 지금 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월 침공이 실제 일어난 때까지 거의 4개월 정도는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도 그 이전부터도 이를테면 이제 달러 중심의 이런 그 국제 금융 질서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계속 고심했고 이런 문제들을 중국과 같이 논의하고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는 위안화와
그러니까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와 루블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들을 모색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 서방의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좀 대비책을 세워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대비책도 세웠고 네. 힘든 거는 이제 그 감내한다라는 마음을 또 갖추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게 구소련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신에 미국이나 영국 등이 좀 안전보장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각서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련이 이제 해체됐을 네. 때 소련의 핵무기가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있었고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소위 소련이 있을 때 가장 서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전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핵무기가 많이 있었고 카자흐스탄은 거기에 핵 시설이 있었고 핵 실험장이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4개국의 핵무기가 있게 되니까 이제 핵 확산 그 금지 그런 조약에 위배되고 하니까 이제 설득을 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주면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무기들을 해체하거나 러시아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안전은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전 보장을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각서에 위반되는 건 맞습니다. 네. 부다페스트 각서에 위반되는 건 맞는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각서라는 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조약이나 협정과 달리 국제사회 각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영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행동, 군사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으로 해도 크게 그 각서의 효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은 각서가 아니라 협정조차도 네. 국제법조차도 많이 위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네. 때문에 뭐 각서가 이제 구속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이 실제적으로 국제 세계에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나토가 자기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동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각서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각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 침략을 받았을 때 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우리가 안 지켰다 뭐 라고 그렇게 뭐 생각하거나 비난하기는 어렵죠. 이게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에 크림반도 때 보면은 미국이 또 그때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었잖아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좀 하락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군사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개입을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분쟁이 이렇게 커지도록 내버려뒀던 건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은 전혀 파병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지금 미국에서 뭐 파병을 증가한다.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문제가 나는데 독일에다 파병을 증가한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폴란드가 뭐 파병을 더 증가한다. 루마니아에 갖다 놓는다. 나토 회원국만 지켜주겠다. 나토는 아직 지금 분쟁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병을 한다? 이것은 아마 거의 일어나기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작전이 생각보다 빨리 종료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파병을 결정하고 뭐 이러기 전에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가 다 끝날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미국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이 철군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갈등 국면이 한동안 최근 들어서 좀 꽤 오래전부터 얼마 전부터 있어 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직접 미군과 러시아군이 총부리를 겨눈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세계대전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더라도 미군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침공을 감행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해서 미국이 파병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유의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가정이 그러니까 if가 너무 많은 얘기고요. 파병을 하겠다고 바이든이 얘기했으면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파병을 해야만 됐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수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 우크라이나가 잠시 안도를 하면서 감사할지는 모르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아마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고 이 전쟁이 확전된다고 하면 굉장히 역사적 오판을 한 사람으로 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도와는 주고 싶으나 그러나 파병을 쉽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파병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또 그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 그렇듯이 국내 정치적 측면이 있고 국제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병을 한다고 말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기뻐하겠지만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에 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의 대응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소한으로 그냥 국제사회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의외로 러시아하고 경제협력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슈화하기보다는 실리적인 그런 경제 외교를 굉장히 잘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사태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의 경제협력 을 위시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앞서가지는 마시고 최소한으로 그 국제사회에 동조하는 그런 수준에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 그리고 무력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전쟁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의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실리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또 현지에 우리 교민분들이 또 좀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현지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항공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현명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사실은 탈출을 하려면 조금 더 이전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시간 조금 남아서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유라시아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긴 한데 일단 지금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중러 간에 또 이런 그 서로 어떻게 보면 밀착되는 측면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또 어떻게 보면 긴장 국면을 조성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또 한반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짜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중국은 대만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면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에게 대만과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만은 그 섬이고 본토에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대만 옆에 무슨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여지껏 해왔던 거에 입각해서 보면 대만 문제를 뭐 군사적으로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듯이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어떤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요동치는 상황에 중국까지 대만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 혼란을 일으킨다면 아마 지금 세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쟁이 발생하면 뭐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외교적인 해법, 외교적인 타협책을 하루 속히 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따뜻한 서풍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함께 유입됐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중부와 전남, 영남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부는 만큼 대형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